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정이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소아심장 클리닉,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화요일 오후에 소아심장 클리닉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랑 이제 두 번째, 요즘 한참 난리죠. 감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외래에서 볼 수 있는 증상들이죠. 심자붐이 들린대요. 가슴이 아파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세 가지 증상이 주로 오고요. 가끔 이제 가와사키병이 의심돼서 왔어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심자붐이 들린대요. 이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는 신생아 아니면 2개월 정기 예방 접종 때 우연히 청진돼서 의뢰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오시게 되면은 먼저 면밀한 이제 문진을 통해서 아이 상태가 어떤지, 체중이 어느 정도 잘 늘었는지, 먹는 건 잘 먹는지, 호흡 상태는 어떤지 여쭤보고요. 이제 청진을 했을 때 무해성 심자붐, 별 문제가 없는 종류의 심자붐이 청진되는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심장 내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붐이 청진되는지 잘 청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무해성 심자붐인 것 같다 하면은 보통 경우 관찰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한 생후 6개월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응급하게 심장 초음파를 보지 않고 좀 더 기다렸다가 생후 6개월 이후에도 지속이 될 때 그때 이제 천천히 초음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자궁이 청진된다 하면은 심장 초음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구멍이 있거나, 두 번째 심장 판막에 역류가 있거나, 세 번째 심장 판막이 좁아져 있거나, 네 번째는 어디 심장 관련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그 부위에서 심장 잡음이 청진이 될 수가 있고요. 복잡 선천심기형 이런 거는 뭐 외래에서 아무 증상 없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미 신생아 시기에 청색증이 있거나 그래서 이미 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멍이 큰 경우는 우연히 이제 외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심시중격결선 이런 게 좀 구멍이 크다 하면은 아이가 잘 못 먹고 숨이 가쁘고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필요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기도 해요. 그 외에도 정말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우연히 보통 때는 안 들리다가 어쩌다가 한번 심장붐이 들린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열이 날 때 더 두드러지게 청진이 될 수 있고요. 아이는 전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잘 뛰어놀고, 그런 경우에는 뭐 무해성, 기능성 심자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보통은 지켜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가슴이 아파요. 흉통으로 내원하시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에서 많이 오는데요. 이제 가만히 들어봐요. 혹시 언제 아프니?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데 콕콕 쑤셔요. 그래? 어디 아픈지 가르쳐볼까? 물어보면 딱 특정 그 부위를 지칭해요. 그런 경우에는 심장 원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네. 대부분 제일 흔한 거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골격계 원인의 이제 흉통이 제일 많아요. 때로는 뭐 기관지염, 폐렴 때문에 기침을 많이 했을 때도 근육이 긴장돼서 많이 이제 흉통을 호소할 수 있고, 평소에 이제 뭐 자세가 불량한 경우, 이런 경우는 늑간에 지나가는 신경 같은 게 자극이 돼서 어느 부위가 계속 쑤시듯이 신경통처럼 지속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대부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뭐 좀 자세 바르게 해라, 스트레칭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때로는 숨을 크게 쉴 때 더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키가 큰 늘씬한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 증상, 숨 크게 쉴 때 아프다 하면은 기흉 같은 것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기흉은 이제 폐포 일부가 터져서 그 폐 안에 공기가 차는 그런 질환이고,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공기 빼내줘야 되는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사실 성인 같은 경우는 흉통이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심장,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이잖아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혹시 아이가 아픈 부위가 뭐 가슴 중앙에 뭐 쥐어짜듯이 묵직한 통증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진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심장 관련 검사를 꼭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말 드물지만 관상동맥 기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심근병증, 드물게 심장 기원의 흉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왔어요. 이렇게 호소한 애들이 보통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에서 많이 오고요.
물어봐요.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끝나니? 네. 그럼 부정맥 가능성이 높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니? 그렇다고 그것도 부정맥 가능성이 높고, 혹시 뭐 맥박수 재봤니?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분당 140회 이상 뛴다 하면은 빈맥성 부정맥일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필요하죠. 심전도 검사, 일반 심전도 검사에서 보이지 않으면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정말 그 두근거리는 순간에 있을 때 심전도가 정상 심전도인지 아니면 부정맥 심전도인지 알아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두근거려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봤을 때 뭐 한 100회? 분당 100회 정도 된다 하면은 거의 뭐 빈맥성 부정맥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청진을 하는데 3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고개를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잡음이 들리는지, 호흡음은 어떤지, 호흡 양상이 어떤지, 뭐 빈호흡이 있진 않은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큰 아이들은 이제 앞뒤로 다 청진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폐음이랑 심음 같이 청진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소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심장 크기가 커져 있진 않은지, 폐가 뭐 폐렴이라든지, 뭐 기흉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폐에 뭐 물혈 소견이 있는지, 늑막염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흉통이 있다거나 두근거리는 빈맥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게 되겠죠.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정상파가 보이는지 없는지 이제 살펴보고, 만약 여기서 특별히 소견은 없는데 부정맥이 의심되는 히스토리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야 돼요. 이렇게 기구를 장착한 다음에 집으로 가서 일상생활을 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반납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부정맥파가 있는지, 무증상으로 부정맥파가 지나가진 않았는지, 만약에 빈맥이 있다면 그게 과연 어떤 종류의 빈맥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심장 구조라든지 기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심장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요. 큰 아이들,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많이 찍게 되고, 아기들은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찍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약 10분 정도 소요되긴 하는데, 만약에 잘 안 보이거나 아이가 많이 보채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구조를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좀 더 오래 뭐 20-30분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아이가 너무 많이 보챈다 하면은 재우는 약을 먹고 찍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운동을 하면 흉통이 생겨요. 이런 경우 실제로 운동했을 때 정말 협심증 소견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 심실조기 수축 같은 부정맥이 있을 경우 혹시 운동했을 때 더 횟수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알아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뭐 언급하고 넘어간 가와사키병이고요. 이거는 일단은 기본 조건 5일 이상의 심한 발열이 있어야 돼요. 보통 열이 뭐 웬만해선 37.5도 미만으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나면서 다음, 눈이 빨개지고 입술도 빨개지고 혀도 빨개지고 목도 붓고, 그다음에 손발바닥이 붓고 빨개, 특히 손끝, 발끝이 좀 더 그렇고요. 몸에 여러 양상의 발진이 생기면서 일부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한 BCG 접종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임파선도, 목 임파선도 같이 부어올라요. 그래서 이 2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5개 중에서 4개 이상을 만족하면은 가와사키 병으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가와사키 병은 한 돌에서 만 5세 미만에서 많이 호발하긴 하는데, 그 이상의 연령에서도 가끔 이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돌도돌 돌기가 돋아오르는 딸기 모양의 혀가 보이면서 여러 모양의 발진, 뭐 두드러기 모양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발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양상의 발진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기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BCG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요. 임파선도 붓고, 그다음에 아래 양쪽 눈이 충혈이 됐는데 이때 특징적인 건 눈곱이 거의 안 껴요. 그다음에 입술도 피가 맺힐 정도로 붓고, 손발도 붓고, 이런 증상이 급성기에 나타나고요. 이 밑에 이제 손발끝 벗겨진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급성기가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제 특징적으로 이 네일베드 밑에 쪽부터 그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홀랑홀랑 벗겨지는 소견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열이 좀 오래 났다, 발진도 조금 났었다가 그냥 저절로 좋아졌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난 후부터 손발끝이 벗겨진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은 한번 내원해서 혹시 가하석기병을 잠깐 앓고 지나간 게 아닌지 심장 초음파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이 가하석기병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관상동맥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하석기병이 원인은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관상동맥은 이제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좀 치명적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동맥류, 여기 염증이 생기면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로 혈류가 와류가 생기면서 피떡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피떡이 생기면은 뭐 정말 성인들 심근경색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동맥류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동맥이 확장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정말 가하석기를 앓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관상동맥 변화는 한 10명 중 1명? 그 10명 중 1명 중에서도 이렇게 동맥류 막 8mm 이상 이렇게 큰 경우는 정말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항우제까지 같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흐르면 크기가 줄어들긴 하는데 이쁘게 줄어들지 않고 이제 울퉁불퉁하게 줄어들면서 일부는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면은 마치 어린아이인데도 협심증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상동맥 합병증이 발생한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를 보면서 약 용량도 유지를 시켜야 되고요. 보통은 뭐 아무 관상동맥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달간 아스피린을 복용을 해요. 고용량은 아니고 굉장히 저용량, 항응고 목적의 용량으로만 복용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비록 초음파에서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더라도 현미경적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혈소판 수치, 가하석기가 앓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떡이 잘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은 아스피린을 먹게 되고 초음파는 진단 시, 그다음에 2주 후가 가장 합병증이 많이 생길 때고 2달 후, 그때는 아스피린 끊을 때 2달 후에 초음파를 보고 괜찮은 아스피린을 끊고 마지막으로 이제 1년 후 이렇게 총 4번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즘 감기 많잖아요. 급성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상기도 감염이냐 하기도 감염이냐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상기도는 우리가 제일 흔한 감기, 감염 또는 비염이죠. 코감기라고 저는 그냥 크게 얘기를 하고 밑에 인두염, 편도염, 구내염, 목감기 종류예요. 그다음에 충농증으로 불리는 부비동염, 그다음에 중이염 요 4가지는 상기도 감염에 해당하고 밑에 후두염, 후두염에서 조금 더 아래쪽까지 염증이 생긴 크루프, 그다음에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이렇게는 하기도 감염에 분류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상기도 쪽에 부비동염, 편도염, 그다음에 중이염 같은 거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고 후두염인데 여기는 상기도 감염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크루프 같은 경우는 이 아래까지도 염증이 파급되기 때문에 하기도 감염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자세히 오른쪽에 보시면 바이러스가 살짝 달라요. 감기 바이러스는 제일 대표적인 게 라이노 바이러스. 밑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인데 보통 상기도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을 많이 일으키죠. 약간 다른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콕사키 바이러스 이런 거는 수족구, 구내염 일으키는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구내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이 중에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레스피레이터리 신시티얼 바이러스 이거 RSV죠. 이거랑 아데노바이러스, 보카 바이러스 이런 거는 이제 열 나는 기간도 오래되고 기침도 오래 갈 수 있는 바이러스고 이런 바이러스는 이런 폐렴, 하기도 감염, 폐렴, 기관지염도 잘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인은 바이러스죠. 증상은 먼저 감염이 들어온 다음에 하루에서 3일 뒤에 기침과 아래 콧물, 때로는 열도 있을 수 있고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 아주 오래 비염기가 있는 애들 이런 경우에는 2주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누런 콧물 가능해요. 굳이 세균 합병증 없이 누런 콧물이 있을 수 있는데 누런 콧물이 있다고 해서 축농증은 아닙니다.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 콧물 나면 콧물약, 기침 나면 기침약 이렇게 해서 증상을 이제 아이가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건데 다만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중이염 같은 합병증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부비동염도 이제 감기 합병증이고요. 이번에는 뭐 인두염, 인두표염, 목감기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일부 이제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사슬 모양 균인데 이게 연쇄상구균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일으키는 게 목감기, 그러니까 목을 많이 붓게 하면서 혹시 발진도 같이 일어나면 이제 성홍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감기랑 비슷하죠? 곡물기침, 목 아프고 일부 뭐 목소리도 쉬고 결막염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세균 감염일 때는 목이 많이 아프고 열도 심하고 복부 증상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냥 감기약이랑 동일한 치료를 받지만 만약에 이제 성홍열 같은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되면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10일 정도服용을 하는 게 좋고요. 목구멍, 목젖이랑 그다음에 연구개 쪽에 이제 수포가 여러 개 발생한 사진이에요. 보통 장바이러스 계통이 이런 이제 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족구병. 목구멍에 있는 발진이 이제 손에도 저렇게 보이고 발에도 있고 입에도 있는데 일부 입 바깥으로 빠져나오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수족구병을 심하게 앓은 아이는 일부는 이제 손톱도 빠질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절로 다 나옵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거의 뭐 모든 애들이 앓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증상에 경중이 있을 뿐. 이제 다만 잠복기가 한 3일에서 5일 되는데 문제 이 잠복기에도 전파가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데 뭐 한 명이 걸리면은 이미 잠복기 기간 동안에 많이 퍼뜨릴 수 있고 증상이 있을 때 당연히 퍼뜨릴 수 있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하라고 권유를 해요. 특히 수족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더 격리를 권장하는 이유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원인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핸드, 풋, 마우스 디지즈 이게 수족구병이고 활판자이나 이게 호진성 구이합병인데 보시면 바이러스가 비슷해요. 곡사키, 에코, 엔테로 이게 다 장바이러스 계통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구내염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수족구병은 아닌가요? 여쭤보세요. 그럼 그 사촌이에요. 사촌지간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만 보시면 밑에 엔테로바이러스 H11 요 바이러스가 좀 합병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으로 인한 심부전 증상까지 드물게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열도 심하고 애가 막 이상하게 많이 처진다. 그러면은 빨리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헤르페스 초감염 때 이제 잇몸이라든지 목, 그다음에 입 바깥으로 이제 수포가 빠져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입 보시면 굉장히 아파 보이죠? 바깥에 수포 있고 입술도 지금 붙어 있고 혓바닥도 다 있고 입천장에도 있고 잇몸도 다 부었어요. 마찬가지로 뭐 이 구내염 패밀리는 애들이 다 못 먹고 침을 잘 못 쓰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열도 뭐 날 수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애기들이 잘 못 먹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진통제 종류를 잘 먹이시고 그다음에 음식은 좀 차갑게 유동식으로 먹이시는 게 좋고 만약에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소변을 안 본다. 너무 이제 아예 식음을 전폐했다 하면은 수액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염 많이 볼 수 있죠. 합병증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정상 고막이에요. 원래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중염에 걸리면은 이렇게 빨갛게 충혈되면서 약간 팽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급성 중이염으로 진단을 해서 뭐 항생제 치료를 하든지 하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안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노랗게 농이 차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화농성 중이염이고 이것도 항생제 치료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환기관 같은 걸 삽입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삼칠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이게 고막 자체는 이게 충혈되진 않는데 이렇게 안에 물이 차 있는 사진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치료는 약간 나이에 따라 달라요.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중이염, 구조상 중이염으로 잘 파급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 그렇게 잘 호소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불확실하더라도 항생제를 씁니다. 그렇지만 6개월 이상의 나이에서는 증상이 좀 많이 심하면은 항생제를 쓰고 2세 이상에서 피가 약간 발적이 있는데 뭐 중이염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한 증상이면은 뭐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애가 귀를 아파하고 하면은 이제 중이염에 의해서 이제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 보통 한 2주, 뭐 길게는 4주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삼투성 중이염. 이게 그냥 급성 중이염 앓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찬 소변인데요. 대부분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흡수가 되는데
일부 이제 흡수가 안 되면은 이제 청력 이게 듣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청력 검사라든지 필요하면 환기관 삽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일반 후두염은 이제 목 많이 쉬고 이제 목 아프고 하면 일반 후두염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일부 크루프 이거는 후두염이 좀 심한 형태인데 후두, 기관지까지 다 염증이 있으면은 보통 크루프라고 진단을 하고 원인 바이러스는 주로 이 독한 바이러스, 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발현이 되죠. 증상은 컹컹 개 짖는 소리처럼 기침을 하고 목소리가 쉬어요. 그 다음에 숨 쉴 때 이렇게 숨 쉬는 거죠. 들이마실 때 하는 소리. 그게 그렇게 그런 숨을 쉬면 엄마들이 보시기에 얘 숨쉬기 힘들어해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오세요. 치료는 이제 호흡 부전을 방지하는 거죠. 흡입 뭐 에피네프린 같은 걸 흡입을 시키거나 스테로이드를 먹이거나 주사를 맞히거나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환결 호전이 되고 뭐 일부 이렇게 세균성 합병증이 의심되면은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급성 후두개염이라고 해서 이건 아예 좀 다른 질환이에요. 이거는 세균성으로 후두개 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열이 심하고 굉장히 호흡곤란 증상이 급격히 진행이 돼요. 특히 말도 못하고 기침은 안 해요. 침은 못 삼키다 보니까 침은 질질 흐르고 그래서 아이는 막 몹시 불안해하거나 오히려 처지는 소견을 보일 수 있고요. 이거는 응급질환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뭐 응급실로 오셔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만약에 호흡부전이 해결이 안 되면 기관삭간, 목이 너무 많이 부어서 기관삭간도 못한다. 이러면 기관절개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지염, 이거는 굉장히 많죠 요즘. 바이러스 감기 걸린 다음에 계속 이제 기침이 끊이질 않아요. 한 일주 이상 3주까지도 계속 지속이 돼요. 네, 대부분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청진했을 때 숨소리가 아주 나쁘거나 뭐 천식 소리가 들린다거나 했을 때는 흡입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2차 세균 감염이 의심될 때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기관지염 마치 24개월 미만인데 소리가 천식에 걸린 것처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지 끝에 그 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고 보통 이제 반수 이상에서 RSV가 원인이 돼요. 이 독한 바이러스가. 주 증상은 아이가 막 숨 쉴 때, 내쉴 때 쌕쌕 소리가 나요. 기침도 되게 발작적으로 많이 하고 숨이 가빠요. 빈 호흡이 있으면서 숨이 차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수유량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은 입원해서 산소 투여라든지 그다음에 수액 치료, 흡입 치료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폐렴도 요즘 굉장히 많죠. 보통 이제 요즘 바이러스 폐렴이 제일 많아요. 2, 3세 제일 많고 기관지염이랑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열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숨소리도 나쁘고 엑스레이 찍으면 폐렴 병변이 보여요. 네, 물론 이제 바이러스성이라서 보통 대부분은 이제 항생제가 필요가 없긴 하지만 아이가 이제 너무 아파하고 2차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세균성 폐렴은 아이가 굉장히 열도 심하고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아이가 끙끙 앓고 가슴도 아프다고 해요. 뭐 물이 찰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폐에 이제 고름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꼭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 요즘은 이제 2, 4, 6개월 접종을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세균성 폐렴은 거의 이제 관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내인성 스테로이드라 하죠. 콜티졸 농도가 하루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좀 더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밤에 돼서 좀 떨어지는 양상을 취해요. 아침에 높이 올라가면 좀 항염증 효과가 있다가 이제 농도가 떨어지면 항염증 효과가 떨어지면서 아토피 있는 애들은 더욱더 가려워하고 그다음에 예민해지는 거죠. 기관지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특히 히스타민 분비도 밤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밤에 더 기침이 심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축농증, 그러니까 부비동염, 비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 코 뒤로 콧물이 넘어가면은 그때 계속 밤에 눕기만 하면 기침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해열제가 두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아세트아미노펜, 쉽게 타이레놀 계열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네, 두 번째는
브루펜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부프로펜 시럽, 그다음에 맥시부펜 시럽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성분당 하루에 4번 복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6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10kg다, 열이 난다, 38도 이상 열이 난다 하면은 먼저 타이레놀 시럽 이거를 몸무게 반 주세요. 5cc 주세요. 그럼 먹인 다음에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또 열이 안 떨어지고 애가 다시 또 열이 오른 추세다 하면 그때는 맥시부펜 시럽, 그것도 몸무게 반 이거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토탈 하루에 한 8번 정도 해열제를 먹이실 수 있거든요. 웬만한 열은 어느 정도 고열 없이 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기는 치료약이 없어요. 그냥 증상 조절하는 거고 힘들지 않게 넘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감기 초기에 드리는 약은 뭐 콧물약, 기침약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먹는다고 해서 약이 뭐 금방 낫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있잖아요. 열난 지 48시간 내에 뭐 타미플루든 페라미플루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제 발열 기간이 좀 많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감은 그러니까 초기에 약을 먹는 게 좋고, 감기는 뭐 증상이 있으면 먹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면은 안 먹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아토피를 달고 다니는 그 아들이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뭐 가려움주의나 뭐 그런 건 그러려니 하는데 꼭 자라고 그러면 갑자기 코가 막힌다. 그래서 코를 뚫어야겠다. 지수수로 나와서 막 그런 걸 하는데, 잘 때마다 이제 아이와 실랑이를 하게 되니까 아이와의 사이도 개선하고 싶고 건강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그 병원에서 알려줄 만한 잠자기 전에 좋은 의식 같은 게 의식? 이 의식을 생각하고 자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 그냥 자라라고 말할 법한 그런 거. 어렵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 전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뭐 코가 막힌다 하면 오히려 이제 그때 먹을 수 있는 약을 추가로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계통, 자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더 처방한다거나, 밤에 기침 심할 때 먹을 수 있게 따로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거 먹이세요 하면서 먹이면 조금 낫게,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은 상태로 이제 취침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그 패치를 주거든요. 근데 기관지 확정을 해준다고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 패치가 효과가 있는 경우는 보통 천식성, 그러니까 쌕쌕될 때, 그러니까 천식성 기관지염일 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게 아닌 뭐 부비동염으로 인한 기침이라든지 목감기로 인한 기침에는 거의 뭐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감기를 걸리면 거의 뭐 낫고 나서 이틀 3일 있다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항생제를 어떻게 먹다 보면 뭐 한 달, 뭐 길면 2달 막 이렇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서 소아과에 가면은 항생제에다가 먹을 때 이 유산균을 처방 안 해주고 뭐 이비인후과 가면은 또 처방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이제 항생제가 더 고온비를 죽이니까 그래서 뭐 유산균을 처방해 주는 곳이 있고, 어차피 먹으면 다 죽으니까 안 처방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오래 먹다 보니까 애가 또 장이 나빠져가지고 또 변이 안 좋아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는 경우에 유산균을 언제 먹는 것이 좋은 건가? 같이 약에 타서 먹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뭐 시간차를 두고 먹이는 것이 나은 건가?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웬만한 균은 많이 죽긴 하는데, 그중 이제 비오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항생제를 이기는 이제 유산균이라 해서 비오풀이랑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기는 해요. 보통 이게 근데 한 6세 미만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이상에서는 비급여라서 이게 뭐 증상이 없고 그러면 굳이 이제 처방을 안 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뭐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또 워낙 항생제를 오래 먹다 보니까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원래 소화는 별로 없는데 장내에 이제 나쁜 세균이 득세하면서 생기는 그런 특수한 장염이거든요. 항생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적당한 일정한 기간에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이은정 과장님께